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이름 없는 이야기꾼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나름 바람잘 날 없는 삶을 살고 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나마 작은 웃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 삶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특히 결혼하고 나면 더더욱 그래요. 가족이 2배로 늘어나면 행복도 2배가 될 줄 알았던 제가 정작 2배로 늘어난 건 스트레스와 고민들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게 다 힘들고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미운 정이 들기도 하고 때론 그 미운 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조금 거칠고 험난하지만 때때로 따뜻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시누이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어요. 셋째 시누이는 학급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학기 초부터 날라리 무리 애들이 그 친구를 건드리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방관자였죠. 저도 뭐 특별히 잘난 게 없었고 굳이 끼어들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눈에 띄게 당하다 보니까 제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같이 앉아 점심도 먹고 학습 자료도 같이 나눠보면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 친구네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서로 좀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제가 말하는 우리 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저는 그 친구가 말하는 자잘한 사치들에 자꾸 놀랐죠. 그 친구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던 날이 기억나네요.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집에 없어서 저를 편하게 초대했었죠. 집이 크고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나요. 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줬었는데요. 거실 한복판에는 크고 멋진 소파가 있었고 집안 곳곳에 외국에서 사온 것 같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저에게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잣집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집 별거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야, 너네 집 진짜 부잣집인가 보다. 드라마 세트장 같아. 뭐 그냥 좀 넓은 거지. 부자는 무슨. 이쪽으로 와. 이쪽이 우리 남매들 방이거든. 우와, 방이 진짜 많아. 여기는 우리 큰언니 방이야. 근데 큰언니는 되게 깐깐해서 함부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보기만 해. 진짜? 방을 보니까 그래 보이긴 해. 어떻게 소녀방에 인형이 하나도 없냐? 아, 큰언니 성격이 좀 그래. 여긴 둘째 언니 방이고 남동생 방은 저쪽 끝에 있어. 와, 방이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진짜 각자 방 다 따로 있는 거야? 뭐 그렇지. 근데 넌 우리 집 보고 놀란 게 좀 귀엽다. 여긴 진짜 별거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집도 크고 각자 방 다 따로 있고 장식품도 많잖아. 아, 진짜 부럽다. 그 친구네는 언니가 둘에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까지 해서 4남매였는데 각자 방이 따로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부모님과 동생이랑 나눠 쓰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 둘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한 친구였던 셈이에요. 저는 그 친구네 집을 자주 놀러 가게 되었어요. 따돌림을 당하면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하여 묘한 집착을 가진 그 친구가 저를 자주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 친구네 집에 가면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를 잔뜩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제가 고맙다며 특별히 신경 써주셨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그 해는 유난히도 추웠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부모님이 저에게 패딩을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딸 친구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 그 친구가 좀 부럽기도 했죠. 친구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남동생은 근처 남학교에 다녀서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처음 보게 됐죠. 그런데 친구와 쌍둥이인 그 남동생은 친구와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친구는 새침한 성격인데 그 남동생은 완전 개구쟁이였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장난기도 많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꾸 놀리려 드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야, 얘가 네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야, 너 누나라고 하랬지? 너 엄마랑 아빠한테 혼날라고. 참나, 나보다 5분 먼저 태어났으면서 유세는. 이봐 친구, 우리 누나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지? 성격 되게 이상하잖아. 아니야, 나도 덕분에 학교 생활이 재밌는걸. 됐고, 너는 그냥 네 방 가서 공부나 해. 귀찮게 굴지 말고. 알았어. 근데 이 친구 자주 놀러 오면 좋겠다. 이따가 같이 게임도 하자. 그래, 이따가 같이 놀자. 그렇게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 집에 놀러 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남동생이 와서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곤 했죠.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남동생과도 꽤 친해졌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쌍둥이의 남동생과 사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참 인생이 희한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렇게 오랜 인연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고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이 저의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실 저와 남편은 29살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그때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으니 큰 망설임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시댁에서는 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시거든요. 시아버지는 결혼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댁의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인지 특히 큰 시누이가 절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를 돈 보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남편은 큰 누나와 8살 차이가 나는데 그 큰 시누이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곱지 않은 말들을 하곤 했어요. 웃긴 건 원래 제 친구였던 막내 시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원래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애였는데 제가 올케가 되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뭐랄까 제가 친구가 아닌 올케가 되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는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제일 미운 시누이가 되더라고요. 인생 참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일이 기억나요. 큰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날이었어요. 저같이 못생긴 애가 무슨 수로 자기 막내 동생을 꼬셨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원래 친구였던 막내 시누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도 친구였으니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막내 시누이가 그 말을 아주 각색해서 큰 시누이에게 일러 바쳤더라고요. 결국 큰 시누이한테 전화로 한바탕 듣게 됐죠. 너 막내한테 그딴 말 했다면서 우리 가족을 욕하고 다닌다더라?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하소연한 거였어요. 힘들다고?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네가 뭐가 힘든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고 있으면서. 형님, 저도 시집 와서 적응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무슨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랄하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시집살이라도 시켰다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너 우리 막내한테도 우리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적 없어요. 정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오해? 난 너 믿지도 않아. 그냥 조심해. 알겠어? 네,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진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막내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하소연한 게 이렇게 크게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후로는 그 친구한테도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남편의 쌍둥이 누나이자 나에게는 그저 신우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서로 사이가 참 어색해졌어요. 전에 같이 웃고 떠들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시누이만 셋이다 보니 시집살이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건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사정도 그렇고 제 성적도 중위권 정도였으니 굳이 대학을 안 가고 빨리 취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고졸 며느리를 볼 줄이야 참. 애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만. 어머니,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나름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었는걸요. 최선은 무슨. 네 시누이들한테나 잘해라. 듣자니 네가 시누이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적 없어요. 다들 뭔가를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는 저에게 효도를 들먹이기 일쑤였어요. 본인들은 정작 시어머니에게 효도라고는 안 하면서 저한테만 그걸 강요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겨울 되니까 겨울 이불 좀 꺼내서 손빨래 좀 해. 그 분홍색 이불 알지? 우리 엄마는 그 이불이 제일 편하다더라. 저도 딸 보기 바쁜데 언제 이불을 빨래를 해요. 저 대신 친딸이 해주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러 드는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뭐야? 너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며느리면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질 생각하지 마.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도 제 딸한텐 아주 잘해줬어요. 딸에겐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 딸은 사랑받고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무릎에 앉히고 과일을 까주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참 복잡했어요. 저를 똑 닮은 제 아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고모들이 되어주시니 다행이지만 왜 저한테는 그러지 못할까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딸을 케어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기 아들, 동생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을 취급하더군요. 시누이들이 한 명이라도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저는 바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시댁에 이런 식으로라도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고되는데 시댁까지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시댁에서 나 불러서 음식 만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아니 왜 그래? 우리 누나들 진짜 착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알잖아. 다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좋아해서 부르는 거면 나도 좋겠는데 솔직히 너무 지치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랑 지금은 다르지. 매번 이렇게 불려가는 게 정상인가 싶어. 아, 그건 그냥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자기를 믿고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요리도 잘하고 다 자기 음식 좋아하잖아. 그래도 여보, 난 그냥 가끔이라도 쉬고 싶어. 매번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음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알겠어. 내가 다음번에는 엄마한테 살짝 말해볼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솔직히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하는지 의문이었어요. 매번 좋아해서 그렇다는 말로 퉁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시댁에서의 일들은 저에게 고역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을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뜻하지 못한 사건으로 터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딸도 친정에 맡기고 오랜만에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던 거죠. 뭐 이렇게까지 계획 세우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또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누이 중 한 명이 시댁으로 좀 오라는 거였죠. 제가 만들어준 전골이 먹고 싶다나요? 둘째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채 가더니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 형님,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저 오늘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해서요. 지금 차 타고 멀리... 누나, 우리 지금 오래간만에 놀러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봐줘. 또 전화하면 나 진짜 서운해. 그럼 끊는다. 자기야, 그러면 어떡해. 나 그럼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됐어, 무시해. 누나들은 내 말이면 껌뻑 죽거든. 내가 잘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될까? 좀 불안한데. 아니야, 괜찮아. 나만 믿어. 자기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우리 누나들도 깨닫는 게 있어야 해. 그럼 자기만 믿고 나 휴대폰 꺼놓는다? 그래, 나만 믿어. 우리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남편이 제가 이런 상황 겪는 거 안쓰럽다면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그냥 연락 다 무시하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만 믿고 시누이들 연락 다 무시해버렸어요. 시댁에서 오는 전화, 메시지 다 못 본 척하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신나게 놀았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잡고 걷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만큼은 시댁 생각도 다 잊고 그냥 우리 둘만의 세상에 있었죠. 그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던 그 남편이 결국 저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어요. 시댁 쪽에서 화가 단단히 나 있었던 거죠. 제가 시댁 사람들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걸로 알고선 감히 어디서 시댁을 무시하냐며 저를 엄청 잡더라고요. 믿었던 남편도 그때는 별다른 말 못하고 그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자신만 믿으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니만 막상 시누이들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고 완전히 깨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들과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야, 너 어제 우리 연락 일부러 무시한 거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어제는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데이트? 데이트가 중요해? 우리 널 불렀으면 그게 우선이지. 너 지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정말 어제는 좀 쉬고 싶었는걸요. 자기야, 자기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어머머머, 얘 좀 봐. 왜 우리 막내를 불러 지금? 뭘 잘했다고? 남편이 어제는 저보고 좀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 말대로 한 거예요. 막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쳐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남편 뒤에 숨어서 책임 피하려고 하지 마. 그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네가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래. 너 이번엔 우리가 참았지만 다음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잘해라 진짜. 알겠어? 그날 그렇게 시누이들한테 혼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누나들 정말 무섭다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래도 그런 남편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여서 화가 풀리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 철이 들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집에서는 항상 저를 위해 노력해 주는 게 보이니까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어요. 나름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심수를 대처하고 웃어 넘길 줄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짜증을 내셔도 오히려 귀여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난소암이 발견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난소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지경이 되도록 전조 증상이 거의 없었다니 충격이 컸어요. 근데 또 성질머리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데 시모는 콧방귀 뀌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까지 남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더군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깐요. 시누이들은 제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하라며 닥달했어요.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죠. 그렇게 딸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거의 대부분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받으실 때는 항상 제가 동행했고 집에서 요양하실 때도 곁에서 보살피게 되었어요. 시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저를 닥달하곤 했어요. 옳게.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준비 다 했지? 네, 형님, 준비 다 했어요. 곧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아무튼 잘 좀 부탁해. 엄마 식사도 좀 잘 챙기고 시원찮은 것 좀 드리지 마. 알겠어요, 형님. 근데 솔직히 가끔 형님도 좀 모시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 아유, 나는 그런 병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 소름이 돋고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나고. 암튼 나 병원 못 가. 그러면서 성형외과랑 피부과는 잘 가시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형님들도 오셔서 어머니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말대꾸는. 아유, 됐고. 나중에 내가 신경 쓸게. 지금은 그냥 엄마만 잘 챙겨. 알았지?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댁과 관련된 일만 생기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게 정말 지치더군요. 그날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대기 중일 때 저 혼자 앉아있는 게 참 허무했어요. 시누이들은 이렇게 말만 하고 막상 어머니 옆에 있어드릴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게. 그래도 어머니께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어요. 그 강한 모습은 여전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전화에서는 엄마를 잘 챙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해도 자기들은 일이 바쁘다면서 뒤로 빠지기만 했죠. 사실 저도 다 알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 사람들을 봐왔는걸요.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렇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속이 터졌고요. 시어머니라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면 고운 말보다 잔소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지독하게 잔소리를 하셨죠. 어느 날은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간식거리 하나 못 챙겨와? 초콜릿 같은 거라도 좀 가져와야지. 센스가 없어, 센스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챙겨올게요. 그렇게 타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초콜릿을 챙겨갔어요. 근데 그때는 또 이걸 왜 가져왔어? 내가 지금 안 걸린 몸인데 이거 먹고 이까지 다 썩게 할 셈이야? 어머니가 지난번에 간식거리 이야기하셔서 그냥 좋아하실 줄 알고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우, 됐다 됐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제가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시니 예민하실 수도 있겠거니 하며 넘기려 했죠. 사실 그동안의 시집살이 덕분인지 저도 이제 그런 잔소리에 내성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짜증 섞인 말씀을 하셨죠. 병원 예약 좀 적당한 시간에 할 수 없어? 내가 너 하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 병원 일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사정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러?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치료가 좀 힘드셨나 보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이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잔소리와 타박을 받으면서도 그저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편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매일매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나름 시어머니와도 미운정이 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미운정이 든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필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도 아닌 척 하시면서 어디 한번 잘해보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참 은근한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응원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마음을 점점 여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나고 말았지 뭐예요.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저희 쪽으로 와서 부딪힌 거죠. 살짝 부딪혀서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충격은 있었으니 병원에 급히 모셨는데 시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물론 저에겐 아주 난리가 났죠. 야, 너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다치셨잖아. 죄송해요. 신호 위반한 차가 갑자기 와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네가 좀 더 신중했어야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아프신 줄 알아?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많이 놀랐고 어머니께서 다치신 거 너무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딴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 진짜 어쩐지 불안했어. 넌 왜 이렇게 뭘 해도 문제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잘 모시고 회복 도와드릴게요. 시누이들이 절 둘러싸고서 그런 식으로 몇 마디씩 보태더라고요. 사고 나서 아픈 건 다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힘든데 말이죠.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말싸움이 길어질까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끊으셨어요. 그만해. 너희들 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고 난 게 다 얘 탓은 아니잖아.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 그래도 올케가 좀 더 조심했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다치셨잖아요. 그래, 나도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뭐가 달라지니? 얘도 나 챙기느라 애쓴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엄마, 그만하래도. 너희들이 얘 대신 나 챙길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얘가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여. 이 정도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데 한참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누이들의 차가운 말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저도 그 사고로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시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물리치료를 받게 됐죠. 병원 2인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죠.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도 참 사고를 많이 쳤었지. 그런 걸 보면 우리 막내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집안 살림 도와주겠다고 설쳐대다가 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니. 너도 그거 받아주느라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머니, 저도 다 이해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게 더 많아요.
그래, 그렇다면 참 다행이구나. 에휴, 또 입원할 거 생각하니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에이, 어머니 고맙긴요. 저도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 외롭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운 정이 든 것 같았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너 이 물은 왜 이렇게 차갑게 내놓니? 내가 무슨 얼음물 먹고 병원도 다닐 줄 아니? 어머니, 저도 나름 신경 쓴 건데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모르시나 봐요. 너무해요. 원, 삐진 척 하기는. 너는 참 놀리는 맛이 있어. 이러니까 내가 말을 곱게 못하겠다니까. 삐질 때 표정이 아주 재밌거든. 어머니, 그러다 저 진짜로 삐질 수도 있어요? 아휴, 그래도 넌 금방 풀리잖아. 그러니 내가 안심하고 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시곤 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참 답답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효도를 강요했던 시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그저 전화로만 어머니를 잘 챙기라는 잔소리만 해댔어요. 저도 엄연히 환자인데 말이에요. 형님, 저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어머님 챙기면서 저도 치료받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알아. 근데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너도 알잖아. 아유, 알죠. 그래도 형님들도 가끔씩은 오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세요. 아유, 알겠어. 나중엔 시간 되면 갈게. 근데 네가 잘 챙겨줘야 해.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계시는데.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잔소리가 여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저 나름대로 애쓰는 걸 아시는 듯 했죠. 저는 상태가 심각하진 않아서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먼저 병원을 나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병실에서의 시간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참여했던 수필 공모전에서 입상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수상을 하게 되었으니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돌보느라 바빠서 사실 공모전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있잖아요. 그 수필 공모전에서 저 입상했대요. 뭐? 그거 진짜로 됐다고? 어째 뭔가를 준비하는 듯 하긴 했는데 결국 해냈구나. 네, 그래서 시상식에 가야 하는데 좀 떨리네요. 어서 다녀오렴. 네가 해낸 일이니만큼 네가 빛나는 자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렇게라도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니? 그래도 네가 나와 이렇게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낸 건 대단한 거야.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상식에 혼자 가야 한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제 노력이 인정받는 자리니까 당당히 가서 기쁨을 만끽하고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마카오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여행도 할 겸 딸도 함께 데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쁜 소식은 남편에게도 전화로만 전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딸도 크게 기뻐하며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렇게 시상식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시상식은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이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인데 시상식에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갑자기 위급하시다니 순간 정말 모든 게 하얘지더라고요. 시상식이고 뭐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당장 차를 돌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어머니를 봐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병실에 우당탕탕거리며 도착했을 때 병실은 불이 꺼져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벌써 어머니를 어딘가로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만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요. 병실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가 제 손목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로 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위급하다고 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하고 여기 숨어 있어. 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내 말 들으렴. 진정하고 어서 이리 들어와. 어머님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위독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딘가 진지했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커튼 뒤에 조용히 숨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커튼 뒤에서 한참을 숨죽이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오지 않았고 말이죠.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어요. 아유, 사실은 말이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위독하다고 연락을 돌린 거야.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어떤 자식이 가장 먼저 달려올까 궁금했거든.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정말 너무 위험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나도 알아. 그런데 한 번은 알아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건지 모르겠구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이렇게 위독한 상황일 때 어떤 자식이 가장 먼저 달려올지 궁금해서 그런 연락을 돌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5시간이 지나도 저와 출장을 가서 당장 오기 힘든 제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저에게만 연락해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하며 빨리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도착하면 보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정작 지들은 끝까지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누이들의 그런 태도에 저는 화가 나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식들이 직접 오지 않고 저에게만 맡기는 모습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럴 때조차 함께하지 않은 그들의 무심함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 근데 애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몰랐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구랴.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시고 허무하시겠어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저는 어느 한 명이라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야. 그렇게 돈만 쫓아가면서 바쁘게 살아온 탓에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게 된 거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짠했고 제가 어떻게든 시어머니 옆에서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결국엔 사람이고 마음이 있고 기대가 무너지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챙겼어요.
그래도 혹시 누군가 올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저는 바쁜 척하며 일부러 시누이들의 연락은 무시하고 어떠한 사실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였죠. 시누이들이 밉지만 상처받은 어머니를 위해서 제발 누구라도 오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병실에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출장 중이던 제 남편과 딸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뛰어들어오며 시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 저 셋이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딸은 잘 진정시킨 후 제 친정에 데려다 놨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어요. 자식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내 잘못이지. 엄마, 진짜 누나들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그런 연락을 받고도 안 오고 그딴 태도를 보이다니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않는 건 형님들 문제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서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누나들이 잘못한 거지.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엄마만 자책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떡해. 그래, 고맙다. 너희 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엄마, 이제 우리만 생각하세요. 누나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요. 우리 힘내서 이겨내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 셋이 힘 합쳐서 앞으로 잘해나가면 돼요. 남편도 저도 어머니만을 위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기로 마음을 다졌어요. 시누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우리 셋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끝내 오지 않는 시누이들에게는 다행히 별일 없었다는 말을 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뭐 반응은 예상한 대로 시큰둥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시어머니는 중대 발표를 할 거라며 시댁 사람들 모두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돌려졌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시누이들이 이번에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재산 상속 문제로 부른 거라고 직감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다들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모인 우리 모두 앞에서 입을 여셨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엄마, 저는 그 건물 있잖아. 그거 내가 관리할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 엄마. 나는 그 아파트 하나만 줘. 거기가 전망이 참 좋잖아. 엄마, 나도 그 상가 하나 주면 잘 관리할게. 다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니?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들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 옳게, 그러니까 이해한테 상속하겠다. 뭐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엄마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올케한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혀하는 표정으로 나와 시모를 번갈아 봤어요. 큰 시누이는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헛웃음을 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쏘아봤죠.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매일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돌봐온 건 분명 저였어요. 심지어 이제는 시어머니의 식성까지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누이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껏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혀져 버린 것 같아 정말로 어이가 없었죠. 지난번에 내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돌렸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는지 아니? 바로 며느리다. 내 친자식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올케한테만 책임을 떠넘겼잖아. 그런데도 이 애는 한마디 불평 없이 나를 챙기러 왔다. 시상식까지 포기하고 말이야. 너희들보다 이 애가 훨씬 낫더라. 그럼 엄마, 그때 연락 돌린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가 돼? 그렇게 속여놓고 이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정말 서운하다 진짜. 우리를 못 믿고 거짓말까지 하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너희는 오지도 않았잖아. 엄마, 그건 오해야. 나 병원 알러지 있는 거 알잖아. 알코올 냄새 맡으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아무튼 그렇다고 올케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건 너무해. 오해?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건 오해였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다 이 애한테 줄 거다. 너희들도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마라. 엄마 그러지 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닥쳐!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이 애한테 받은 것만큼 해본 적이 있냐?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이 애에게 있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마음이 굳건해 보이자 시누이들은 울고 불고 바닥에서 드러 눕다시피 하며 어머니에게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애썼다고? 도대체 뭘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냐? 엄마, 나는 병원 알러지가 있어서 못 간 대신에 올케한테 연락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올케한테 다 넘길 수 있어? 친자식인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지난번에 왜 오지 않았니? 그게 너희 최선이냐? 엄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럴 수 없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이건 진짜 심하잖아.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뺏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어쩌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모든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건물을 넘겨주시면서 저에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은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늘 본인이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는 거라면서 저보고 본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 잔소리의 저변에는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성가셔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이제 저한테 껌뻑 죽어요. 건물이 전부 제 손에 있으니 이제라도 저한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셋째 시누이는 우리가 원래 친구였던 걸 내세워서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 앞에서 유독 친한 척을 합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의 흉을 보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선을 긋죠. 올케, 그때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너네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거. 그때 참 즐거웠지. 그랬었지.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잖아. 뭐 과거 이야기하면서 연민 불러일으켜서 재산 좀 나누자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그래도 우리 사이 좋은 건 변함없잖아?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야 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달라지지 않았나? 셋째 시누이는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젠 저도 제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철부지 같은 면이 있지만 누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요즘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시누이들 편을 들며 우유부단하게 굴었겠지만요. 요즘은 시누이들하고 부딪힐 때도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철들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 내가 시간이 좀 나면 같이 갈 텐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바쁜데 뭘. 나 혼자 가도 괜찮아. 어머니랑 얘기도 좀 하고 올 겸. 그래도 항상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하네. 주말에는 내가 갈게. 내가 요새는 진짜 여보한테 많이 미안해.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당신이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도 당신 철들었다고 하면 흐뭇해하시니까. 그렇게 남편과 얘기하면서 시어머니 병원에 가는 길은 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여전히 고약한 성질로 잔소리를 퍼부으시지만 그게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잔소리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너 내가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배우란 말이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알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 너라도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너만은 잘 됐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 덕에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힘닿는 데까지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필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오늘도 시어머니 곁에서 하루를 보냈답니다. 앞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상처마저도 보듬어주는 존재라는 걸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저 역시 부모로서 제 딸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제 삶은 아마도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제 가족과 함께 꾸준히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구나, 행복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